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중국과 맞먹는 규모의 인공섬을 구축하며 해양 주권 수호에 나섰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트남이 지난 4년간 항구, 활주로, 탄약고, 중화기 배치 참호 등 군사시설을 갖춘 전초기지를 잇따라 완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인공섬 요새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무역의 핵심 통로로 타이완 사태 등 분쟁 발생 시 미군의 주요 보급로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이 지역 21개 암초와 간조면에 새 토지를 조성해 총 8.9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인공섬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16.2제곱킬로미터와 근접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1970년에서 80년대 스프레틀리와 파라셀 군도의 일부를 무력 점령했으며 2012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스카버러 환초를 장악했습니다. 베트남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매립에 착수했습니다. 준설선과 굴착기를 동원해 암초를 확장하고 콘크리트로 벽을 쌓아 침식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샌드케이 섬은 소규모 초소에서 대형 항구와 활주로를 갖춘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공사가 완료되면 인공섬 규모가 중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트남은 군사기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르크 캐나다 암초에는 길이 2.4km의 활주로가 완공돼 전투기와 수송기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베트남은 활주로를 4.3km까지 연장하고 다른 암초 3곳에도 추가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항만 역시 2021년 4개에서 현재 12개로 늘어나 상시 순찰과 보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각 인공섬에는 행정청사, 병영, 탄약고가 들어섰으며 위성 사진상 최대 3개의 탄약고가 설치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해상 팽창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로 평가합니다. 크리스토프 샤먼 미 해군 참모대학 교수는 베트남은 해양 영토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군사 거점을 완성했다며 중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관련 국가의 불법 건설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베트남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필리핀과의 충돌로 이미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다른 전선을 여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베트남의 확장에 대해 공식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공섬이 중국의 일방적 군사화를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고졸 인재 중심의 채용 실험에 나섰습니다. 대학 학위 대신 실무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해 성과가 입증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인재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 청년 22명을 선발해 펠로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펠로십은 인턴과 정규직 사이의 단기 직책으로 월급은 $5,400, 약 770만 원에 달합니다. 참가자들은 4개월 동안 교육과 멘토링을 받은 뒤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됩니다. 이번 모집에는 500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팔란티어가 고졸 인재에 주목한 이유는 대학 교육의 한계 때문입니다. 회사는 모집 공고에서 대학은 고장났다, 입학 기준은 결함투성이이며 능력주의와 탁월함이 더 이상 교육기관의 지향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창업자이자 CEO인 앨릭스 카프는 지금의 대학생은 창의적 사고보다 정답만 말하는 사람으로 양산되고 있다며 기존 채용 관행의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공동 창업자 피터 틸 역시 대학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2010년부터 틸 펠로십을 운영하며 대학 진학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22세 이하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팔란티어 펠로십 1기 중에는 명문 브라운대 합격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예로 마테오 자니니라는 지원자는 미국 국방부 전액 장학생이었지만
대학 입학 연기를 거부당하자 팔란티어 펠로십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미친 선택처럼 보였지만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미국 기업 전반에 확산되는 탈학력주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픈 AI, 애플, IBM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채용 공고에서 학력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학위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펠로십 참가자들은 의료, 보험, 방위산업, 정부기관 등 고객사 프로젝트에 투입돼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단 몇 주 만에 업무 역량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이어지며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15년 만에 방한해서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번 일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국과 엔비디아의 30년 인연을 되새기고 새로운 AI 동맹을 선언하는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황 CEO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입국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의 치맥 회동 이후 코엑스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국의 PC방과 e스포츠가 지포스를 성장시켰다며 한국이 만든 e스포츠 혁명 덕분에 엔비디아는 지금의 세계 1위 기업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 이상이었습니다. 1990년대 IMF 이후 전국에 10만 개 넘는 PC방이 생겨났고 스타크래프트로 대표되는 e스포츠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지포스는 한국에서 게임 최적화 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황 CEO는 직접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영업을 뛰었고 그때의 경험이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새로운 혁명을 함께 이끌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황 CEO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과학기술, 제조업 역량이라는 세 가지 핵심 경쟁력을 모두 갖춘 나라라며 AI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CEO 서밋 연설에서도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에너지를 전환해 지능을 생산하는 산업이며 이제 모든 국가는 AI 팩토리를 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반도체에 이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 LG가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로보틱스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방한 기간 중 한국 정부 및 주요 기업과 총 26만 장 규모의 최신 GPU, 블랙웰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 AI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엔비디아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은 젠슨 황 CEO의 실제 음성을 기반으로 한 AI 구현 보이스로 한국어로 만들어졌습니다. 3분 16초짜리 영상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 산업혁명에서 AI 혁명으로 나아가는 나라라며 한국을 찬사했습니다. 영상은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지포스는 그들의 장비가 됐다는 문구로 과거를 회상하며 기적이 계속되는 이곳 한국에서라는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황 CEO의 이 같은 행보가 단순한 감성적 제스처가 아니라 미중 기술 분쟁 속에서 한국을 AI 전략 거점으로 삼기 위한 치밀한 선택이라고 분석합니다. 엔비디아 생태계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방안이 e스포츠로 시작해 AI 혁명으로 이어진 한 엔비디아 30년 동맹을 상징적으로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대외 군사 압박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이란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비는 1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마약 단속 작전이라는 명목 아래 과도한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지도부의 주권 수호를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방공 레이더 장비와 수호위 전투기 수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미사일 지원 가능성도 논의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며 군사 협력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란에는 드론을 비롯한 군사 장비 지원을 타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에서 마약 수송 의심 선박을 격침하는 군사 작전을 벌이면서 시작된 긴장 고조의 결과로 보입니다. 표면상 마약 단속이지만 실제로는 마두로 정권 퇴진을 노린 작전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현재 카리브해에는 미군 군함 8척, 특수작전함 1척, 핵추진 잠수함 1척이 배치돼 있으며 조만간 항공모함까지 추가 파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내 공습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일단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나이지리아 정부에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방관한다면 미국은 모든 구호와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을 쏘며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부에 행동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볼라티누브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지리아는 종교 박해를 조장하지 않는다며 모든 신앙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극단주의 무장 세력 보코하람의 테러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으며 피해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무슬림 주민에게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시에 긴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원, 안보, 이념 갈등이 뒤섞인 새로운 냉전형 충돌의 조짐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